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43, 보험 설계사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도장을 찍고 15년을 산 아파트 현관 앞에 섰는데 늘 누르던 비밀번호 4자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종갓집 큰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시어머니 틀릴까? 시누이 대학원 학비까지 다 떠안고 산 세월의 끝이 그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가방 안에 접어넣고 있던 종이 한 장이 어떻게 그 사람들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는지 이제 와 천천히 풀어볼까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혼 신고서 접수번호가 찍힌 종이를 안주머니에 넣고 돌아온 시각이 밤 9시 반쯤이었어요. 1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발걸음이 어쩐지 조금 가벼웠습니다. 변호사가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따로 소송으로 다투기로 했으니 일단은 옷까지만 챙겨 나오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안방 화장대 서랍에 둔 친정엄마 반지하고 통장 몇 개만 챙기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어록 위에 손가락을 올리는 순간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눌렀나 했어요. 손가락에 힘을 빼고 다시 한번. 또 빨간불. 손을 바꿔서 천천히 한자. 그래도 빨간불. 그 작은 화면이 어찌나 차갑게 깜빡이던지요. 그제야 제 발치에 못 보던 빨간 하이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굽이 한 뼘은 되어 보이는 발등이 다 드러나는 구두였어요. 신발 정리대까지 못 들어가고 공동현관 복도 쪽에 빗두름하게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문 너머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오빠 그거 거기 두지 말고 안방에 둬요. 화장대 옆에. 이제 그 자리는 내 자리잖아요. 남편 목소리가 답을 했어요. 알았어. 근데 자기 진짜 이 집 마음에 들어? 손봐야 할 때가 많잖아. 마음에 들고 말고가 어딨어요. 이제 내 집인데. 손보면 되죠. 어차피 그 여자 쓰던 건 다 치우면 되잖아요. 웃음소리가 한 번 더 길게 흘러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간지러울 수가 없었어요. 일부러 누구 들으라고 내는 웃음 있잖아요. 저는 도어록 커버를 올린 채로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내려놓지도 못하겠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겠고요. 환기구에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더라고요.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너 시집 가서도 이거 하나면 된다고 사주신 무쇠 냄비. 검게 길든 그 냄비에서만 나는 묵은 쇠 냄새가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15년을 매일 닦아온 손인데 제가 그 냄새를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제 냄비에 찌개를 끓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안방에 짐을 풀고 제 부엌에서 제 그릇으로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어록 옆에 그대로 쪼그려 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눈물은 안 났습니다. 그 대신 머릿속이 이상하게 또렷해지는 거예요. 4시간 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정법원 민원실 앞 복도에서 접수창구에 신고서를 내밀고 돌아서던 그 사람 뒷모습이요. 등을 보인 채로 휴대폰을 꺼내 누구한테 문자를 치는데 손가락이 어찌나 빠르게 움직이던지요. 한참 두들기다가 화면을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저는 그냥 이혼 절차 마무리 연락이려니 했어요. 회사 비서한테 일정 정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 그 시간에 안에 있는 저 여자한테 오늘 끝났어. 들어와도 돼 그 한마디를 보낸 거였어요. 도장 마르기도 전에요. 저는 살금살금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발끝으로요. 가방에서 차키를 꺼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키링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작은 소리도 무서워서 키를 손바닥 안에 꼭 쥐었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오빠, 누구 왔어요? 밖에서 무슨 소리 안 나요? 설마 그 여자 온 거 아니죠? 아니야, 아랫집이겠지. 신경 쓰지 마. 와봤자 어쩔 건데. 이제 문도 못 여는데. 저는 그대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그 짧은 몇 초 동안 살아온 시간이 머릿속에서 휘리릭 지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 다과상에 차 끓여 올리던 손, 시아버지 제사상 차리던 손, 시누이 결혼 자금 보태주려고 10년 부은 적금 깨던 그 손, 남편이 부장 단다고 양복 새로 맞춰주고 회식 새벽에 들어와도 군말 없이 해장국 끓이던 그 손, 그 손으로 누른 비밀번호가 거부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슬퍼야 정상인데 화도 안 나고 그냥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운전석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핸들만 잡고 있었습니다. 시동도 안 걸고요. 저 위 12층 베란다에 불이 환했어요. 거실 등, 안방 등 다 켜져 있고 누군가 베란다 창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키 큰 그림자와 작은 그림자가 한 번 겹쳤다가 작은 그림자가 까치발을 들고 키 큰 그림자 목에 팔을 두르는 게 보였어요. 제 집 베란다에서요. 저는 그제야 가방을 무릎 위로 올려놓고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이혼 신고서 접수증 옆에 한 달 전에 받아둔 종이가 한 장 더 있었거든요. 시누이 신혼집 전세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종이를 한참 쓰다듬었어요. 임차인 김정숙, 보증금 2억 8천만 원, 계약자 본인 명의, 송금자 본인 명의. 부동산에서 도장 찍던 날 시누이가 제 목을 끌어안고 평생 새언니 은혜 잊지 않겠다며 펑펑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우리 며느리가 진짜 우리 식구지 하면서 손등을 토닥였고요. 그날 저녁 시댁 단톡방에 시누이가 잘못 보낸 메시지가 제 폰에도 들어왔어요. 새 침구 세트 사진하고 함께요. 언니, 오빠 새 출발에 방해되지 않게 새언니 방 빼는 거 빨리 좀 부탁드려요. 그 여자가 빨리 들어와야 오빠도 마음 잡고 집 분위기도 달라지죠. 이제 그 집에 새언니 자리 없잖아요. 거기까지 읽고 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 여자가 누군지 그땐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회사 후배쯤 되는 줄 알았어요. 시누이가 곧바로 어머 새언니한테도 갔어요? 잘못 눌렀어요. 그런데 뭐 어차피 곧 아실 일이었잖아요. 하고 보냈는데 그 잘못이라는 말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그러고도 저는 전세금을 빼지 않았어요. 어차피 곧 집을 나갈 사람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혼만 깨끗하게 끝내고 나가자 위자료는 변호사 통해서 천천히 받자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종갓집 새언니로 살아온 그 끝마무리만큼은 추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빨간 하이힐 한 켤레 앞에서 그냥 부서져 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야간이었지만 비상 연락처가 있었어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김정숙입니다. 사모님.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신고는 잘 마치셨고요?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시누이 신혼집 전세 계약 제 명의로 잡은 거 임차인인 제가 단독으로 합의 해지 가능한지요? 잔금 치르기 전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명의잡은 본인이시고 송금자도 본인이시면 가능합니다.
위약금은 좀 물 수 있는데 잔금 전이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모님, 갑자기 왜? 내일 아침 바로 부동산에 가겠습니다. 임차인 본인 확인 서류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사람 회사 감사팀에 접수할 자료 그동안 정리해 둔 거 내일 같이 검토하고 싶습니다. 또 한 번 짧은 침묵. 침을 한번 삼키는 게 들리더라고요. 사모님, 마음 굳히신 거예요? 네, 굳혔습니다. 더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들에 이마를 댔어요. 그 자세로 한 5분쯤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12층 베란다의 불빛이 백미러로 점점 작아졌어요. 종갓집 새언니라는 그림자로 숨죽이고 살았던 김정숙은 그 주차장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그날 밤 운전대를 잡고 빠져나온 건 그저 한 아파트가 아니라 반평생 저를 갈취해 온 그 집안 전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갈아 끼운 비밀번호 4자리가 자기들 인생 비밀번호까지 같이 바꿔놨다는 걸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모든 게 시작된 건 석 달 전 그날 아침이었어요. 남편 양복을 세탁소에 보내려고 안주머니를 뒤지다가 접힌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은 산부인과 영수증, 한 장은 커플링 보증서였어요. 영수증에는 제가 모르는 여자 이름 석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보증서에는 남편 이름하고 그 여자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반지 도안이 인쇄돼 있었고요.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종이를 든 손이 아예 마비가 됐어요. 한참을 부엌 식탁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나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종이 2장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쳐 놓았습니다. 식탁 앞을 지나가던 그 사람이 멈춰 섰어요. 종이를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다시 종이를 봤어요. 저는 입을 떼지도 못하겠는데 그 사람이 먼저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야 이게? 누가 함부로 내 양복을 뒤져? 여보, 내 양복에 손대지 말랬지? 내가 한두 번 얘기했어?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몰라. 회사 후배 거 잠깐 맡아준 거야. 사람을 의심을 해도 정도가 있지. 그러더니 종이를 확 구겨서 휴지통에 집어넣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잠가버리더라고요. 도어록 잠그는 그 소리가 어찌나 단호하던지요. 휴지통에서 종이를 꺼내 펴보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잘 펴지지도 않았어요. 영수증 날짜가 2달도 더 된 거였습니다. 회사 후배 거를 양복 안주머니에 2달씩 넣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종이 2장을 가방에 넣고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이 다과상을 준비해 두고 계시더라고요. 매주 화요일 아침은 며느리가 시댁에 들러 차 한 잔 올리는 게 그 집 규칙이었거든요. 저는 다과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이 2장을 그 앞에 펼쳐놓고요.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다 뭐냐? 이거 그 사람 안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영수증에 여자 이름이 있고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이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김이 피어오르는 그 찻잔을 입가에 가져가시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한 모금 드시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남자는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어요. 어머님, 네가 좀 참아라. 종갓집 며느리가 그런 걸로 일일이 나서면 집안이 어떻게 되니? 큰일 안 만들면 그 사람도 곧 정신 차린다. 찻잔을 다시 받침에 내려놓는 그 손길이 어찌나 차갑던지요. 며느리가 그릇 깨뜨렸을 때 야단치시던 그 손길하고 똑같았어요. 며느리 가슴이 깨졌는데
어머님은 찻잔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신우이가 나왔어요. 잠옷바람으로 머리를 묶으면서 거실로 슬렁슬렁 걸어 나오더라고요. 다과상 위에 펼쳐진 영수증을 한번 슬쩍 보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그 시선이 그렇게 시릴 수가 없었어요. 새언니, 화장 좀 하고 다녀요. 옷도 좀 사입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회사에서 좀 인기 많더라고요. 젊고 싹싹하고. 오빠가 사람 보는 눈이 좀 그렇긴 해도 마냥 오빠 탓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과상 앞에 무릎 꿇고 앉은 새언니한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신우이가 옳은 말 했다는 듯이요. 저는 그날 아침 그 집에서 차 한 모금을 못 넘기고 나왔습니다. 며칠을 물도 못 넘겼어요. 지금 와서 우습죠. 그 집 며느리 노릇하면서 받은 게 뭔지. 그 집에 시집온 첫날부터 시아버지 제사상 차린 게 몇 번이고 어머님 틀니값에 임플란트값까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신우이 대학원 학비 마지막 학기는 제가 보험 영업 수당으로 한 번에 끊어줬고요. 신우이 명품 가방, 어머님 한복, 시아버지 산소 단장 비용까지 다 그 손에서 나갔습니다. 남편 월급이요? 부장 단지 몇 해 됐어도 그 사람 월급은 카드값 맞기 바빴어요. 모자라는 건 다 제가 보험 영업 다니면서 한 집 한 집 발품 팔아 메꿨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만삭의 산모집까지 보험 설계 들어가 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그 집 식구들 체면을 세웠는데 정작 그 집안에서 저를 부르는 이름은 늘 똑같았어요. 우리 큰며느리, 우리 새언니, 우리 집사람. 김정숙이라는 제 이름은 그 집 다과상 위에서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명절이 코앞이었거든요. 시댁 차례상이 제 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 마트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사람 차를 봤어요. 조수석에 누가 앉아 있더라고요. 짧은 머리에 빨간 입술.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창문 너머로 입꼬리를 슬쩍 올리는데 그 비웃음이 어찌나 또렷하던지요. 저는 그냥 장바구니를 들고 기둥 뒤로 숨었어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우리 아파트 주차장 한가운데서 입을 맞추는 걸 봤습니다. 명절 전날 시댁 차례상 장본 비닐봉지를 양손에 든 채로요.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서 전을 부치는데 손가락에 자꾸 기름이 튀어서 데었어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혼하면 어디로 가나 친정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가진 거라곤 보험 설계사 수당 통장 하나인데 그런 계산을 하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인내심이 한 달 뒤에 무너졌어요. 연말에 영업 실적 마감하느라 일주일을 잠을 못 잤는데 결국 사무실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링거를 꽂고 누워 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요. 좀 어때? 와줬어요? 이거 좀 먹어. 전복죽이야. 저는 그게 그 사람이 끓인 줄 알았어요. 15년 결혼 생활에 죽 한 그릇 끓여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죽을 만큼 아프니까 처음으로 손을 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도시락 안에 메모지가 한 장 끼어 있더라고요. 오빠가 좋아하는 그 집 전복으로 끓였어요. 사모님도 빨리 쾌차하세요. 저는 그 메모지를 손에 쥔 채로 남편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 사람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깨끗하게. 링거줄이 손등에서 따끔하게 당겼습니다. 뭘 정리해요? 이혼하자고. 그 사람도 임신했고 나도 새 출발해야겠어.
너도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잖아. 병실 천장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의자에 앉은 자세가 어찌나 편안하던지요. 죽을 풀어주려고 도시락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쥐는데 그 손에 결혼 반지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숟가락을 쳐냈습니다. 죽이 침대 시트 위로 쏟아졌어요. 전복 한 토막이 시트에 떨어지면서 비린내가 확 올라왔습니다. 가요. 도시락 들고 가요. 그 여자한테. 그 사람이 한숨을 한번 쉬고는 도시락을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뒷모습이 어찌나 가뿐하던지요. 병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을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울음도 안 나오고 화도 안 나고 그냥 머리 한 구석이 차갑게 식는 그 감각. 빨간 하이힐 앞에서 처음 느낀 줄 알았던 그 감각을 사실은 그날 새벽 병실 천장 아래에서 이미 한 번 겪었던 거였어요. 링거를 다 맞고 새벽에 병원 복도에 나가 앉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옆 의자예요. 거기서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가사 전문, 재산분할 잘 받아낸다는 사무실 한 곳을 찾아서 다음날 바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날 새벽 복도 의자에서 저는 마음을 두 갈래로 정리했어요. 받을 건 끝까지 받아낸다. 하지만 떠날 때만큼은 깨끗하게 떠난다. 그 두 가지만 지키자. 그렇게 결심했었습니다. 깨끗하게 떠나겠다는 그 마음이 석 달 뒤에 빨간 하이힐 한 켤레 앞에서 박살이 날 거라는 걸 그때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저는 몰랐어요. 그날 밤 차를 몰고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강변 쪽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변호사가 미리 일주일치 잡아둔 방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도 못 들고 나왔으니까 옷도 칫솔도 다 호텔 1층 편의점에서 사야 했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가방을 던지듯이 올려놓고 가방 안에서 가장 먼저 꺼낸 게 그 종이였습니다. 신우이 신혼집 전세 계약서 사본이요. 침대 위에 그 종이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임차인 김정숙, 보증금 2억 8천만 원. 그 종이가 어떻게 제 가방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 달 전 일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새벽이었어요. 보험 영업 갔다가 자정 넘어서 들어왔는데 거실 소파에 신우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님까지 옆에 같이요. 새벽 1시에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 거실에 모여 있는 거예요. 들어서자마자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새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시집 가요. 드디어요. 뭐라고? 남자 쪽 집안이 좀 빠삭한 집이에요. 시아버님 되실 분이 강남에 약국 2군데 하시고 어머님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분이고요. 그쪽에서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하면 좀 곤란하다 하시는데 저희가 모은 게 좀 부족해요. 얼마나? 한 2억이 좀 넘게 모자라요. 새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빼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 한 컵 따라 마시는데 어머님이 식탁 의자에 따라 앉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너 우리 막내 이번에 놓치면 시집 못 간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자리 다시 안 와. 어머님, 저도 사정이 있어요. 내 사정이 뭐가 있냐? 너 적금 부어둔 거 있다며. 그거 깨면 되는 일을. 저는 마시던 컵을 식탁에 내려놨어요. 적금 얘기를 어머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건 제가 보험 영업 수당으로 10년 부은 거였거든요. 노후 자금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부은 거였어요. 그 사람이 한 번씩 통장 잔고를 슬쩍 본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제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는 무슨 노후니? 우리 집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 한번 제대로 하면 그게 노후지. 그날부터 매일 밤이 지옥이었어요.
어머님이 매일 점심에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거실에 앉아서 한숨을 쉬시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 그냥 안방 문 앞에 누우셨어요. 식탁 위에 누우신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놓은 점심상 옆에 자기 어깨를 깔고 누우시면서요. 내가 이대로 죽어야 우리 막내가 시집을 가지. 어머님, 일어나세요. 식사하세요. 안 일어난다. 너 적금 깰 때까지 안 일어난다. 그 사람도 매일 밤 안방에 들어와 누워서는 천장만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그냥 한 번만 도와주자. 내 동생이잖아. 나 이혼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요? 알아. 알아서 부탁하는 거야. 어차피 나갈 거면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에 좀 보탬이 됐다는 소리는 듣고 가야지. 그래야 너도 떳떳하지. 저는 그 말이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답을 못했어요. 떳떳이요. 떳떳. 그 사람은 천장 보고 누운 채로 다시 한마디 보탰어요. 시집간 막내 시댁에서 새언니 험담하면 그게 너 망신이지 내 망신이야? 내 평판도 좀 생각해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입에서 평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게 진짜 코미디예요. 그래도 그땐 그게 협박처럼 들렸어요. 결국 일주일을 못 버티고 적금을 깼습니다. 어차피 이혼 결심한 마당에 시끄러운 집안 꼴 한 번 더 보기 싫어서요. 부동산 사무실 들어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데 시누이는 옆에서 휴지로 눈물을 찢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셨고요. 부동산 소장님이 임대인한테 송금 확인하고 영수증을 끊어주시는데 시누이가 그 영수증을 잽싸게 가로채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영수증 임차인 이름으로 끊으신 거 맞죠? 새언니 명의로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절차를 잘 모르나 보다 했죠. 소장님이 그 말을 해주시니까 시누이가 그제야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목을 끌어안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진짜로요. 새언니가 우리 집안의 진짜 어른이에요. 저 시집 가서도 새언니 친정처럼 모실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옆에서 며느리 손등을 토닥이시면서 한마디 보태셨어요. 이래야 우리 큰 며느리지. 그래도 너 결국 큰일 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 진짜 어른. 그 호칭들이 어찌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부동산을 나서면서 시누이가 신랑 될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데 목소리 톤이 그렇게 들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저 신혼집 계약했어요. 응응, 다 해결됐어. 어머님이랑 같이 가서 도장 찍었어요. 새언니라는 단어는 그 전화에서 끝내 안 나왔습니다. 침대 위에 펼쳐진 계약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는 그제야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침대 헤드보드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차량 블랙박스 앱을 켰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 선물이라고 사줬다가 자기가 더 자주 타고 다닌 SUV요. 일주일치 영상이 자동 저장되는 모델이라서 지난 며칠 영상을 거꾸로 돌려봤어요. 영상 안에 그 사람이 찍혀 있었어요. 일요일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짧은 머리 여자랑 같이 이삿짐 박스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빨간 입술. 명절 전날 그 차 조수석에 앉아 저를 비웃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박스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이혼 신고 닷새 전부터 그 여자는 이미 짐을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이삿짐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그 안에서 그 여자가 그 사람 입에 짧게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들었어요. 이번엔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님이 전화하셨던 게 떠올랐거든요. 얘야, 어차피 신고 끝나면 집 비밀번호 좀 미리 알려다오. 네, 내 짐 빼는 날 알려주면 좋고, 우리도 정리할 게 좀 있다. 어머님, 정리할 게 뭐가 있다고요? 있다. 너는 알 거 없고 날짜만 말해라. 그 통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설마 그 사람들이 안방에 그 여자를 들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어찌나 서늘하던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는데 그땐 그냥 종갓집 어른이 며느리 짐 정리 퇴근하시나 보다 그렇게만 넘겼어요. 다시 휴대폰 화면을 넘겨서 메신저를 열었어요. 시댁 단톡방 캡처 폴더가 따로 있었거든요. 신우이가 잘못 보낸 메시지를 받은 날부터 저도 모르게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캡처들을 하나하나 넘기는데 가장 늦게 받은 한 장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신우이가 어머님하고 단둘이 주고받은 채팅을 누가 단톡방에 잘못 옮겨다 붙인 거였어요. 엄마, 백화점에 같이 갈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새언니랑 다니면 촌스럽다고 매장 직원이 다 알아봐서 부끄러웠는데 이번엔 그 언니랑 가니까 직원들 태도가 달라요. 누구하고 다니는데? 오빠 거기. 회사 그 사람. 키 작고 예쁜 언니. 같이 다니면 다들 모녀인 줄 알더라. 그 밑에 사진 한 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입구에서 신우이가 그 여자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셀카를 찍은 거였어요. 그 여자가 신우이 결혼 혼수 쇼핑을 같이 다녀준 거예요. 제가 깬 적금으로 마련해준 그 신혼집에 들어갈 침구를 그 여자가 골라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제야 모든 게 한 줄로 깨어졌습니다. 이혼 신고가 끝나기도 전에 그 집안 식구들 전체가 한패였던 거예요. 어머님은 비밀번호를 묻고 신우이는 짐 빼는 날을 재촉하고 그 사람은 짐을 미리 옮기고 그 여자는 혼수 매장에서 새언니 자리에 앉아 있고 그렇게 다짜고 침판이었어요. 제가 깬 적금은 신우이 결혼 비용이 아니라 그 여자를 안방에 들이는 입주 비용이었던 셈입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어슴풀의 동이 트고 있었어요. 강물 위로 검푸른 새벽빛이 깔리는데 저는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른 손으로 그 전세 계약서 사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라는 그 긴 그림자가 그제야 등 뒤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등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앞으로 가서 호텔 옷걸이에 걸어둔 정장 재킷을 다시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가방에 계약서 사본을 도로 챙겼습니다. 아직 동도 다 안 텄지만 부동산 문 여는 시간까지는 그리 길지 않았거든요. 호텔 1층 비즈니스 센터에 내려가서 프린터부터 켰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받아둔 임차인 본인 확인 서류 파일을 메일로 받아 출력하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통장 거래 내역서를 뽑았습니다. 한 달 전 임대인 계좌로 2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간 송금 확인증까지 한 장 한 장 출력해서 클립으로 단정하게 묶었어요. 서류 봉투에 모두 담고 봉인을 단단히 했습니다. 호텔을 나선 시각이 아침 9시였어요. 부동산 셔터가 막 올라갈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소장님이 그제야 어그러진 정장깃을 만지면서 카운터에 앉으시더라고요. 한 달 전 신우이 손을 끌고 와서 도장을 찍었던 그 자리였어요. 소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가운 얼굴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신우이분 입주가 사흘 뒤죠?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네, 사흘 뒤죠. 그것 때문에 왔어요.
소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는데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천천히 펼쳐놨어요. 임차인 본인명의 계약서 원본, 보증금 송금 확인증, 변호사 사무실 인감, 신분증 사본 순으로요. 소장님 표정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미묘하게 굳어갔습니다. 사모님, 이게 무슨... 임차인 본인 의사로 본 계약합에 해지하려고요. 잔금 치르기 전이니까 가능하죠. 소장님이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유, 사모님, 농담도 잘하세요. 신우이분 결혼이 코앞인데 이걸 어떻게 해지를... 농담 아니에요. 임차인 본인이고 송금자도 본인이에요. 서류 다 확인하셨죠? 확인은 했는데요, 사모님. 이거 시댁 어른들 알면 큰일 나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이미 다 생각했어요. 위약금 물 거 다 물게요. 임대인분께 지금 바로 전화 한 통만 넣어주세요. 소장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손으로 책상 위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그래도 시누이분 결혼이... 소장님,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이 거래 처음 도장 찍을 때 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임차인 명의가 누구냐, 송금자가 누구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지금 임차인이 본인 의사로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 사정은 이 부동산이 책임질 일이 아니지요. 소장님이 침을 한번 삼키시더니 결국 휴대폰을 들고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셨어요. 문 너머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띄엄띄엄 들렸습니다. 네, 임대인 사장님. 임차인분이 합의 해지 요청을 하셔서요. 네, 본인 명에 맞습니다. 송금도 본인 계좌에서 나갔고요. 위약금 차감하시고 보증금 돌려주시는 걸로 합의해 주시면 저는 탁자에 놓인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그 통화를 들었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 거예요. 소장님이 다시 나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하는 거 시간 좀 걸린다고 위약금 일부 차감하고 사흘 뒤에 사모님 계좌로 보증금 입금하시겠대요. 확약서 지금 바로 받아드릴게요. 저는 그제야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동산을 나서기 전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앱부터 열었어요. 신우이가 보내준 청첩장 미리 보기에는 새언니 이름 옆에 친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에 아무도 없는 새언니를 친언니 자리에 올려준 거라며 어머님이 그렇게 흐뭇해하셨던 그 글자요. 길게 누르고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서 사라지는데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어서 연락처 앱을 열어 어머님과 시누이와 그 사람 번호를 하나씩 무음 처리로 바꾸고 통화 자동 녹취 설정을 켰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일러준 대로요. 어떤 통화든 받든 안 받든 기록으로 남게요. 그러고 부동산 문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봄 새벽 공기가 차가운데 머릿속이 더 차가웠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호텔방에 거의 틀어박혀서 변호사와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그 여자를 태우고 다닌 블랙박스 영상, 법인 카드로 두 사람이 호텔 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 가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왔던 그 산부인과 영수증까지 변호사가 한 폴더에 차곡차곡 정리해 주더라고요. 사흘째 되는 오후 3시쯤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입금 2억 7천만 원. 잔액 확인 바랍니다. 위약금을 제한 금액이 그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한참을 그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눈물도 안 났고 웃음도 안 났습니다. 숫자 하나가 통장에 들어왔을 뿐인데 그 숫자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같은 시간에 시댁 단톡방에 또 메시지 하나가 잘못 흘러 들어왔어요.
신우이가 어머님하고 단둘이 주고받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진 거였죠. 엄마, 큰일 났어. 백화점 카드가 안 돼. 한도 초과래. 예비 시어머님 가방 골라드리는 중이었는데. 무슨 소리야? 너 카드 한도 그렇게 작지 않잖니? 이상해. 신혼집 잔금 들어가야 한도 풀린다고 카드사에서 그래. 잔금이 왜 안 들어갔지? 새언니가 처리해 주기로 했잖아. 저는 그 메시지를 2번 읽었어요. 그러고는 캡처를 떴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신우이 쪽 부동산이 예비시댁에 통보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임차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보증금이 사라졌다고요. 한밤중에 무음 모드 화면 위로 신우이 번호로 전화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엎어놨어요. 그날 밤 변호사가 짧은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일전에 부탁드린 흥신소에서 사진 보고서 한 장 도착했다고요. 메일을 열어봤어요. 우리 아파트 안방 화장대 앞에서 그 여자가 제 영양크림통을 손바닥에 짜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비싼 크림을 한 손바닥 가득 짜서 얼굴이고 목이고 다 발라가면서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그 화장대 앞에 앉을 사람을 키운 게 누군지, 그 서랍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누군지, 정작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호텔 책상 위에 통장 사본을 놓고 그 옆에 변호사가 보내준 감사팀 접수 자료 목록을 펼쳤어요.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작은 글씨로 순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내 감사팀 접수,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 부정사용 신고, 인사위원회 회부 요청 자료 정리, 재산분할 소송 1심 자금 확보. 마지막 줄에는 사무실 자리 알아보기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펜을 내려놓고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김정숙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처음으로 무게를 가지고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강물이 검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강물을 보면서 저는 혼잣말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님. 날이 밝자 저는 호텔에서 짐을 빼서 변호사가 미리 잡아둔 임시 오피스텔로 옮겼어요. 강 건너편에 있는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24시간 경비원이 상주하고 입주자가 아니면 카드 없이는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 그런 곳이었어요. 변호사가 그렇게 일러줬거든요. 사모님, 며칠 안에 시댁 식구들이 사모님 찾으러 다닐 거예요. 도어 잠금 잘 잠그시고 1층 로비 CCTV 휴대폰으로 연동해 놓으세요. 저는 짐을 풀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가 되니까 그 말의 무게가 그대로 와닿더라고요. 오후 2시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부동산 소장님 통해서 들으셨다고 신우이 쪽 예비시댁에 어제 저녁 통보가 들어갔다고요. 그쪽 어머님이 노발대발하셔서 신우이를 불렀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 신혼집 전세금이 사라졌다고? 그게 어떻게 사라져? 어머님, 그게 새언니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해서 새언니 명의로 보증금 넣은 거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 너 시댁에 거짓말한 거 아니냐? 거짓말은 아니고요. 새언니가 도와주신 거지 빌린 건 아니에요. 빼면 안 되는 돈을 왜 그 사람 명의로 했어? 야, 너 이 청첩장 다 도로 가져가라. 우리 집안 이 결혼 못 시킨다. 예비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한다고 잘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청첩장이 바닥에 흩어지는 동안 신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신우이가 길거리에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파혼당했다고 새언니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 돈 다시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매달렸답니다. 오빠, 오빠 어떡해. 나 파혼당했어. 새언니 좀 어떻게 해봐. 그 돈 다시 좀 들어오게 해줘. 야, 너 미쳤어? 지금 회사야. 회사에서 어떻게 해. 오빠, 그 여자 임신 거짓말이었잖아. 엄마한테는 그렇게 알아냈다고 했잖아. 엄마가 알면 오빠 죽어. 새언니가 그건 모르니까 일단 좀 막아봐. 오빠 제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자가 임신 운운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혼을 강요했던 게 거짓이었다는 게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각시댁 거실에서는 어머님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는 모양이에요. 진짜 쓰러지신 게 아니라 거실 카펫 위에 한쪽으로 무너지듯 누우신 거였습니다. 시누이가 길거리에서 다시 친정으로 들어와서 어머님이 누워 계신 카펫 옆에 같이 주저앉아 울고 계신다고 사무장님이 전해주셨어요. 시댁 옆집 아주머니가 사무실 쪽에 일러주신 거라고요. 부재중 전화 알림이 그 사이 30통, 50통, 어느새 80통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화면을 켤 때마다 빨간 숫자가 한 칸씩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저 식탁에 앉아 식은 토스트를 깨작거리면서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4시쯤 시댁 단톡방에 또 사진 한 장이 잘못 올라왔어요. 그 사람 같은 층 직원이 어머님한테 보고하려고 사진을 찍어보낸 모양이었어요. 사무실 가운데 통로에 종이 뭉치가 쏟아져 있고 그 옆에 비상계단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밑에 짧은 메시지가 달려 있었어요. 어머님, 부장님 방금 들고 계시던 서류 다 내팽개치고 비상계단으로 뛰어나가셨어요. 안색이 백지장 같으세요. 동생분 일 때문이라고.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변호사한테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짧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감사팀 접수 자료에 같이 추가하겠습니다. 사모님, 1층 로비 CCTV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제야 휴대폰에 깔아둔 CCTV 앱을 켰어요. 1층 로비 화면이 작게 떴습니다. 화면 안에 어머님과 시누이가 입주자 카드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카운터에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는데 그 소리가 마이크에 작게 잡히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만나러 왔다고요. 김정숙이 우리 며느리예요. 사모님, 입주자분 동의 없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없어요. 내가 며느리라고요. 시어미가 며느리 만나러 왔는데 그것도 못 들어가요?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시는? 김정숙. 김정숙이라니까. 우리 큰며느리. 저는 화면 속에서 그 호칭이 흘러나오는 걸 듣고 있었어요. 큰며느리. 그 단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건 평생 자기 편할 때뿐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경비원이 결국 정중하게 두 분을 로비 밖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화면에 작게 잡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예전 살던 곳 이웃 아주머니한테서 메시지 한 통이 왔어요. 명절마다 떡을 나눠 먹던 사이였거든요. 정숙 씨,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어젯밤하고 오늘 낮하고 자꾸 부부싸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정숙 씨네 집인데 정숙 씨 목소리는 아니고 젊은 여자 목소리가 막 소리 지르네요.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짧게 답을 했어요. 네, 언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집 이제 제 집 아니에요. 무슨 소리가 들리던가요? 시누이 전세금이 어떻고 왜 우리가 책임지냐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남자 목소리는 작게 빌고 그러는데 그 여자는 짐 싸서 나간다고 소리치고 저는 그 답장을 읽고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 여자가 시누이 전세금까지 떠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 옆에 붙어 있던 사람은 권력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법이잖아요. 밤이 깊어지면서 시댁 단톡방은 거의 전쟁터가 되었어요. 어머님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신우이한테, 신우이가 다시 어머님한테 서로의 탓을 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누구를 부추겨서 적금을 깨게 했는지, 누가 그 여자를 안방에 들이는 걸 먼저 알고 있었는지, 묻혀있던 모든 게 그 단톡방에서 줄줄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단톡방 캡처를 한 장 한 장 받아서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무는 그 모양새가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요.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강 건너 도심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 어느 건물에선가 시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그 집안의 공모 구조가 통장에 들어온 숫자 하나 거두자마자 모래성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알람을 맞췄어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는데 화면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89통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밤새 무음 모드 화면 위로 그렇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전기 포트에 물을 올리고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천천히 탔어요. 식탁에 앉아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데 휴대폰이 또 한 번 짧게 진동했습니다. 90번째 전화였어요. 어머님 번호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수신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얘야. 야, 김정숙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며느리야? 시어미한테 이게 할 짓이냐고. 너 그 돈 안 돌려놓으면 가만 안 둔다. 우리 막내 결혼 너 때문에 깨졌어. 우리 큰 며느리가 어떻게 이러니? 저는 머그잔을 식탁에 살짝 내려놨어요. 손가락 끝에 김이 따끈하게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뒤로 신우이 울음소리가 잡혔어요. 새언니, 한 번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 결혼이 새언니, 저 평생 새언니 모실게요. 그 돈만 다시 좀. 새언니, 새언니. 그 호칭이 어찌나 가볍게 흩날리던지요. 그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에서 제 목을 끌어안고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던 그 손길이 떠올랐어요. 새언니랑 다니면 촌스럽다던 단톡방 한 줄도 같이요. 어머님이 다시 수화기를 빼앗으셨어요. 얘야, 너 그래도 우리 며느리 아니었니? 종갓집 큰 며느리 자리가 어디 쉬운 자리니? 내가 너한테 좀 모질게 한 게 있다면 그건 다 너 잘 되라고. 저는 식탁에 놓인 단톡방 캡처 폴더를 만지작거리면서 어머님 말씀을 끝까지 들었어요.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에 힘을 완전히 빼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한마디를 뱉었어요. 누구세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잠깐 말을 잃으셨어요. 뭐라고? 너 정신이. 전화 잘못 거셨다고요. 김정숙이 누군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어머님과 신우이와 그 사람 번호를 차례로 수신 차단 목록에 올렸어요. 손가락 끝이 어찌나 차분하던지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립스틱 색을 고를 때처럼요. 찻잔 들어 올리실 때 그 우아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남자는 그럴 수도 있는 거다 하시면서 며느리 가슴 한복판을 도자기처럼 깨뜨리시던 그 손길이요. 평생 그 손길에 짓눌려 살았는데 오늘 그 손길이 휴대폰 화면 위로 차단당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볍게 끝나더라고요. 오전 9시 변호사가 그 사람 회사 감사팀에
민원 접수를 마쳤다고 메일을 보내왔어요. 회사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인 카드 호텔 사용 내역, 산부인과, 영수증과 커플링 보증서, 사본, 그리고 신입 격리하고 동거에 들어간 정황 자료까지 한 폴더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사무장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그 회사 임원진 회의가 점심 직후에 긴급 소집됐다고요. 그 사람은 즉시 직위 해제, 다음 주 인사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는 이미 회수됐고요. 3시쯤 1층 로비 CCTV 앱에서 작은 알림이 떴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그 사람이 로비 자동문 앞에서 경비원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색이 어찌나 창백하던지 화면 너머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경비원이 그 사람을 막아서니까 1층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제 차가 거기 세워져 있었거든요. 저는 가방을 챙겨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 입구 자동문을 통과해서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제 차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었어요. 양복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는 그 둔탁한 소리가 어찌나 또렷하던지요. 여보,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회사에 자료 들어간 거 좀 빼줘. 인사위원회 회부되면 나 끝이야.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우리 식구들 다 죽어. 한 번만. 저는 그 사람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평생 어깨 펴고 다니던 그 사람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요. 양복깃이 비뚤어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양쪽 무릎이 시멘트에 닿아 회색 자국이 묻었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운전석 문을 열었어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차 보닛에 매달리듯이 손을 짚더라고요. 여보, 제발. 저는 운전석 창문을 한 번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 입모양이 유리창 너머로 작게 움직이는 게 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와이퍼 스위치를 켰어요. 워셔액이 보닛 위로 쏟아지고 와이퍼가 그 사람 얼굴 앞 유리창을 천천히 한번 닦아냈습니다. 물방울 사이로 그 사람 얼굴이 유리창 너머에서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두 번째 와이퍼가 지나갈 때는 그 얼굴이 그냥 자국처럼 흐려졌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후진해서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백미러로 그 사람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장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사내에 더러운 소문이 한꺼번에 퍼진 모양이라고요. 그 여자가 가장 먼저 짐을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회사를 무단 결근하고 그 사람 아파트에서 귀금속만 챙겨서 사라졌다고요. 메모 한 장 안 남겼다는 모양이에요. 같은 시간 시댁 거실에서는 파혼당해 친정으로 돌아온 시누이가 어머님하고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있다는 전원이 옛 옆집 아주머니 통해서 흘러들어왔어요. 어머님은 카페 뒤에 주저앉아 뒷목을 잡고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미를 차단할 수 있냐고 짐승처럼 우셨다고요. 그래도 제 휴대폰은 이미 그분들 번호를 모릅니다. 차단 목록에 박힌 번호는 화면에 뜨지도 않거든요. 밤이 깊어서 변호사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 사람이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갔는데 정신이 나간 채로 도어록 앞에 서서 결국 비밀번호를 기억해내지 못해 열쇠공이 도어락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요. 비밀번호를 바꾼 게 본인이었는데 그 새 번호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늦게 달려간 어머님하고 부둥켜 안고 둘이 거실 바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식탁에 엎어놨어요. 평생 가짜 가장 노릇하던 그 사람의 허울과 큰 며느리를 부려먹던 그 집안의 권력은
그날 그 빈 거실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환했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한번 쓰다듬고 그 옆에 펜으로 적어둔 5번째 줄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사무실 자리 알아보기. 다음 날 아침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휴대폰 알림이 한 번도 울리지 않는 그런 아침이 있을 거라고는 결혼하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차단해둔 번호들에서 전화가 와도 화면에 뜨지 않으니까 휴대폰이 어찌나 조용하던지요. 저는 새로 산 정장을 옷장에서 꺼내 입었어요. 회색 재킷에 단정한 검은 슬랙스. 종갓집 며느리는 무채색만 입어야 한다고 어머님이 그러셔서 평생 회색하고 검정만 입었던 옷장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회색 검정이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한번 다듬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나서면서 도어록을 잠그는데 그 익숙한 잠금 소리가 그렇게 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번화가 큰 길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새 벽지 냄새와 시멘트 냄새가 동시에 났습니다. 텅 비어있던 사무실 안으로 인부 2분이 새 책상을 하나씩 옮겨놓고 있더라고요. 회전의자도 줄지어 들어와 있고 회의용 둥근 탁자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되찾은 그 돈 중 일부와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해둔 자금 일부를 합쳐서 계약한 자리였어요. 임대료 1년치를 한 번에 입금하고 받은 영수증이 가방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인테리어 업자가 노트북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대표님, 간판 시안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대표님, 그 호칭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업자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첫 번째 시안에는 성씨가 붙은 직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안에는 그냥 회사명만 박혀 있었고요.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넘겨달라고 했어요. 그제야 세 번째 시안이 뜨더라고요.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힌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네, 대표님, 보통이 어떻든 이걸로 할게요. 김정숙. 가운데 정작 키운 그 글씨체로요. 업자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펜을 들고 메모를 했어요. 네, 대표님. 김정숙 보험 대리점 대표. 이렇게 박아드릴게요. 저는 그제야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43이 되어서야 제 이름이 간판 위에 박힌다는 게 새삼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어색한데 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그런 어색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 소식이 사무장님을 통해 흘러들어왔어요. 인사위원회 결과가 권고사직으로 나왔다고요. 회사 차량 사적 유용의 사내 부정행위까지 겹쳐서 임원진이 한 줄로 정리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대출금 이자도 막지 못해서 그 여자가 어질러 놓고 도망간 그 아파트를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놨다는 얘기도 같이 들어왔어요. 신우이는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명품관에서 카드 한도 초과로 망신당한 그 손이 이제는 새벽에 컵라면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 잘나가던 종갓집 자존심을 꺾고 식당 주방 보조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신다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별다른 감정이 안 들었어요. 통쾌하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고 그저 그 사람들 이름이 제 인생에서 점점 흐릿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차단 목록에 박힌 번호들처럼요. 개업식 날 아침 백설기 떡을 한 상자 가득 챙겨서 사무실 건물 1층부터 한 집 한 집 돌았어요. 안녕하세요. 3층에 새로 들어온 김정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사장님.
떡까지 챙겨주시고. 무슨 일 하세요? 보험 대리점이에요. 상가분들 단체 보험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아이고 좋네요. 우리도 한번 들러야지. 미용실 원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떡 상자를 받으셨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평생 시댁 대문 앞에서 다과상 들고 들어가던 손이 이제는 옆가게 사장님들한테 떡 상자를 건네고 있더라고요. 같은 손인데 무게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 명함을 한 통 받았어요. 책상 위에 명함통을 올려놓고 한 장 꺼내서 손가락으로 가만히 글자를 만져봤습니다. 김정숙 보험 대리점 대표 김정숙. 반평생을 시댁 호적 안에서 살면서 제 이름은 늘 다른 사람의 누구로만 불렸어요.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 누구 새언니, 누구 사모님. 그 누구들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김정숙 세 글자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제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직원이 2명 더 출근한 첫날이었습니다. 함께 1층 한식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동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발걸음이 잠깐 멈췄어요. 1층 로비 통유리 너머로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양복은 어디 가고 늘어진 셔츠 차림에 면도를 며칠은 안 한 얼굴로 우리 건물 입구 화단 옆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손에는 봉투인지 서류인지가 한 장 들려 있었고 자동문을 흘끔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노숙자 차림이었습니다. 직원이 옆에서 작게 물었어요. 대표님, 누구 아세요? 저분 며칠째 우리 건물 앞에 와 있던데요. 저는 그 사람을 통유리 너머로 한번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그 사람도 그제야 저를 알아보고 자동문 쪽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더라고요.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안내 데스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기사님. 네, 대표님. 저분은 우리 건물에 들이지 마세요. 단호하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자동문 쪽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시원하게 양옆으로 열렸습니다. 통유리 너머에서 그 사람이 무어라 입을 벙긋거리는데 그 입모양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굳이 읽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자동문을 통과해서 거리로 나서니까 봄볕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점심시간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저는 그 가운데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걸었습니다. 평생 집사람, 큰며느리, 부장 사모님으로 불리며 숨죽였던 그 시간들이 자동문 한 칸을 통과하는 동안 완벽히 당 뒤로 떨어졌어요. 이제는 제 손으로 번 돈과 제 이름 석자로 시작하는 그런 환한 인생 이막이 봄볕 아래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봄볕이 어찌나 눈부시던지요. 저는 잠시 손차양을 만들어 햇살을 가리고 한번 길게 웃었어요. 결혼한 뒤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안 본 웃음이었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길고 무거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며느리로, 누구의 엄마로 살면서 정작 내 이름은 어디에 두었는지 한 번도 돌아볼 틈이 없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내 자리를 다시 찾는 데는 정해진 나이가 없더라고요. 받을 건 단단히 받고 떠날 자리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떠나고 내 이름 석자 위에 가만히 서 보세요. 그 자리가 바로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 한 줄, 작은 용기 한 줄이라도 남았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